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 도리스 컨스 구드윈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리더십의 역경과 성장에 관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시어도 루즈벨트의 회복되는 리더십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가 주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 어머니와 아내를 동시에 잃고 극도의 상실감으로 결국 배드랜드로 가서 카우보이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는 심지가 잘린 초도 아니었고 정치를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았으며 서부로 멀찌감치 물러나 자연세계에서 부드러운 향유를 탐닉한 것이 아니라 불굴의 도전을 감행하며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험을 통해 그는 상심한 마음과 두려움을 마주하며 자신에 대한 확신을 되찾고 진정한 빛과 인도자와 리더가 되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어떻게든 되살려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시어도 루즈벨트가 아내와 어머니를 하루에 잃고 또한 주의회에서 또한 실수를 저지르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는 배드랜드라는 곳으로 가서 양을 치고 소를 몰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계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자 그도 우울증에서 서서히 회복되었는데 2년의 공백이 끝나갈 즈음에 루즈벨트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 과거의 강인한 정신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체적으로도 더 강해졌는데 평생 틈틈이 천식으로 또한 고통받았으며 또한 그 육체가 굉장히 좀 연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배드랜드에서 생활하면서 도리어 신선한 공기로 그 폐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가슴 근육도 발달하고 육신적인 건강을 회복한 것이죠. 수월은 배드랜드에 처음 도착했을 때를 돌이켜보며 루즈벨트는 잦은 천식과 발작과 만성적인 복통에 시달리는 유약한 청년이었는데 세상에 다시 나갈 때는 이제 그 배드랜드에서 회복되고 나갈 때는 내가 알기에 생계를 위해 완력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사람보다 건강하고 또한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체중이 13.5kg이나 늘었고 또한 뼈와 근육이 아니라 투지도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것이죠. 약간 높은 음색이어서 의사당에서는 거의 울려 퍼지지도 않던 그러한 목소리가 황소를 부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굵고 쟁쟁하게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몸의 변화는 시어도어가 소심하고 안달복달하는 자신의 성격을 극복하려는 심리적 투쟁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에 불과하였는데 그도 인정하였듯이 서부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회색 곰부터 사나운 말과 총잡이까지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졌지만 하지만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다 보니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성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는 신체만이 아니라 영혼과 정신까지를 단련해야 했다는 것이죠. 어렵고 위험한 일을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행하여 결국 의지력을 끌어올려 발휘하는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담력을 일종의 습관으로 또한 키워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을 다루는 솜씨가 평범한 수준이었음에도 반항적이고 사나운 말을 일부러 골라 탔고 목장 주인으로서 실천적 리더십의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몇몇 위험한 경우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비용을 또한 치르기도 했었는데 또 실력이 좋지 않아서 사격 솜씨도 그다지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전문 사냥꾼들과 함께 곰과 가지뿔 영양과 들소를 추적하는 어떤 위험한 사냥 여행에 참여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사냥꾼과 카이보이로서 성공한 그 주된 요인은 바로 인내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식 끝에 움직이는 표적을 고정된 표적만큼이나 정확하게 맞추는 법을 또한 터득했고 또 짐승의 습성을 학습하고 연구한 끝에 사냥감의 행동 패턴을 알아내고 추적하고 예측하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훈련을 통해서 얻은 자신의 대담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교훈이 되기를 바랐고 위험을 마주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연습을 통해 두려움을 모르고 용감해진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두려움을 거의 완벽하게 극복했고 이후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의 몸에 깊이 밴 불굴의 용기, 이모미터블 커리지, 인도미터블 커리지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그 2년간의 공백기에 루즈벨트는 자신을 새로운 유형의 미국인, 즉 교양 있는 동부인과 불굴의 서부인이 결합된 존재로 재정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동생 코린이 말했듯이 시어도어가 베드랜드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서부의 정신을 올바로 해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평생 동안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많은 미국인에게 서부의 남자, 또 상류 계급이란 배경을 버린 낭만적인 인물로 또한 여겨졌으며 그는 정적들이 더는 자신을 멋쟁이, 맵시꾼이라고 부르지 못할 거라 생각하자 무척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 개인 숭배도 굳게 뿌리 내렸는데 훗날 루즈벨트는 노스다코타에서 지낸 시기가 없었다면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에브라함 링컨과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정치인으로서 초기에 맞이한 중대한 재앙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개인적 위기와 공적 배척이 결합되며 혹독한 시련이 촉발됐고 그 결과 그들의 핵심적인 야망이 짓밟히듯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링컨과 루즈벨트는 정계를 떠나겠다고 맹세했고 적어도 입으로는 정계를 영원히 떠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링컨하고 시어도 루즈벨트 이 두 사람의 위기의 공통점은 개인적인 위기 그리고 공적 배척이 두 개가 결합됐다.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왔고 또한 공적으로도 배척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결과 링컨과 루즈벨트는 둘 다 이 정계를 떠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극심한 어떤 우울증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역사의 만화경이 회전하는 길을 기다리는 동안에 치유를 위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했는데 하지만 두 위인이 우울증을 극복한 방법은
대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성향이 완전히 달랐다는 걸 고려하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슬픔과 우울감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이웃과 동료 및 친구들과 그런 감정들을 공유하였는데, 그러나 루즈벨트는 서글픈 감정을 철저히 감추었고,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또한 딸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딸과 사망한 부인의 이름이 앨리스로 같아서 딸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루즈벨트는 나에게 또 다른 앨리스는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딸을 베이비리라고 칭했으며, 그는 연예 기간과 짧은 결혼 생활에 대한 추억에 잠기는 걸 또한 못 견뎌 했으며, 그는 거의 모든 사진과 편지를 찢어버렸고, 그들이 과거를 기념하던 징표를 없애버렸고, 그의 표현을 빌리면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을 곱씹는 것조차도 힘들고 괴로웠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생각도 고향과 친구가 있는 동쪽으로 향했는데, 1885년 가을에 잠깐 뉴욕을 방문했을 때 루즈벨트는 이디스 카로와 우연히 마주쳤다는 것이죠. 이디스는 시어도의 어린 시절 친구로 무척 지적인 그런 여성이었는데, 루즈벨트의 남매들은 20번가 집에서 주로 홈스쿨로 교육을 받았고, 이디스는 5세였을 때 그 홈스쿨에서 시어도와 코린과 함께 공부했고, 여름에도 이디스는 루즈벨트 가문의 롱아일랜드 사유지에 자주 초대를 받았으며, 그곳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녀와 시어도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그들은 문학을 사랑하게 됐고, 함께 자연을 탐험하며 말을 타고 숲길을 달렸고, 해안에서 뱃놀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는 무도회와 사교 행사에 함께 참석했는데, 그러다가 시어도어가 앨리스를 만나기 전의 여름, 시어도어와 이디스는 불가사의한 이유로 헤어졌고, 시어도어가 무척 친밀한 관계로 칭했던 것이 느닷없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디스는 전에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소녀의 마음으로 시어도어를 사랑했다고, 그래서 그가 앨리스와 결혼했을 때 자신은 결코 결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였는데, 1885년 우연한 만남으로 시어도어의 마음에도 오랫동안 감추었던 감정이 되살아났고, 그 후로 수개월 동안 시어도어가 뉴욕에 올 때마다 그들은 만났고, 떨어져 있을 때는 주기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았고, 이디스 카로에 대한 시어도어의 헌신에는 앨리스를 향한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그런 열정은 없었지만, 이디스와의 결혼은 그의 격정적인 성향이 활력을 유지하면서 안정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부로 피신하고 2년이 지난 1886년 여름, 루즈벨트는 다시 정계로 복귀할 준비를 끝냈는데, 카우보이로 지낸 삶은 더 크게 성숙하는 유예 기간이었지만 그의 원대한 야망을 채워주지는 못했으며, 친구이던 매사추세츠주 주의원 헨리 캐벗 로치에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에서 기회를 얻고 싶다고 말했는데, 루즈벨트는 공적 영역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시험할 각오였는데, 그날 자신이 그 세계를 위해 태어나고 자랐다고 생각한 때문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날 아내와 어머니를 잃은 것은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삶에서 개인적인 재앙 그 이상이었는데, 운명의 잔혹한 비틀림에 그의 리더십의 철학도 바뀌었다는 것이죠. 빅평 및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어머니와 아내를 한날 잃어버린 상실의 과정을 배드랜드에서 카우보이로 생활하면서 대자연과 함께 극복하면서 다시금 리더십을 회복하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위험을 극복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성장한 것이 대통령으로 커갈 수 있는 기반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링컨과 시어도의 어떤 위기 극복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것일까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링컨은 말하면서 푸는 스타일이고, 시어도는 혼자서 그것을 체화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인 것이죠.
각각 리더십의 어떤 그런 해결 방법은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두 명 다 결국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오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좀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시어도 루즈벨트의 정치적 리더십의 발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어도 루즈벨트 정치적 리더십의 발현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가 어머니와 아내를 한날에 잃어버리고 또한 주의회 의원으로 대통령 후보 지지와 관련하여 개혁적 성향을 바꾸는 등 잔혹한 운명으로 정치적이고 또한 개인적인 모든 시도의 취약함과 유약함 및 변덕스러움이 뚜렷이 드러났고 정치적 이력은 산산이 흩어지며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뒤집히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섬뜩했던 2월의 그날 이후에 행운이든 불운이든 간에 그에게는 우연히 최고의 무기로 여겨졌으며 그 이후 10년 동안 찾아온 기회들은 무계획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운명론으로 설명된다는 것이죠. 고향에 돌아온 직후에 루즈벨트는 뉴욕 시장 선거에 뛰어들었으나 패하였고 또한 귀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뉴욕은 워낙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승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쟁이었다는 것입니다. 1888년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벤저민 해리슨의 당선을 위해서 활발히 또한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공로로 루즈벨트는 국무부 차관보로 임명되기를 바랐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연방직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제안받았다라는 것이죠. 친구들은 루즈벨트에게 그 제안을 거절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는데 그 무모한 직책은 루즈벨트의 지위와 명성에 비해서 너무나도 낮은 데다가 자칫하면 루즈벨트가 그대로 잊히고 말까 걱정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며 친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그 직책을 6년 동안 유지하였다는 것이죠. 뉴욕 경찰위원회 위원직을 제안받아 고향에 돌아올 기회가 주어졌을 때 루즈벨트는 연방 인사위원회를 사직하고 뉴욕 경찰위원회는 4명의 위원으로 이제 구성되었는데 정치적 위험으로 가득한 데다가 힘들기만 하고 보상은 거의 없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3년 뒤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윌리엄 맥킨을 적극적으로 또한 지지를 하였는데 그 공로로 1896년 가을에 해군성 차관보직을 제안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896년에 해군성 1896년에 해군성 차관보 이 차관보직을 제안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이 그의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직책이라고 또한 불만을 터뜨렸고 루즈벨트는 이번에도 하지만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스페인 전쟁인데 이 미국 스페인 전쟁 이 미국 스페인 전쟁 이건 뭐냐면 1898년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쿠바에서 미국과 스페인 군대가 벌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쿠바에서 식민지 통치 항거하는 세력과 스페인의 탄압 세력이 맞붙어서 수많은 시민이 생명을 잃자 미국이 인도주의를 표방하고 나서면서 식민지 쿠바의 내정에 간섭해서 전쟁에 뛰어들었고 이 전쟁으로 제국주의 국가로서 미국의 입지가 강화되고
바로 이러한 미국 스페인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이 해군성 차관보로 재직하였다는 것이죠. 전쟁이 발발하자 친구들의 조언을 뒤로한 채 루즈벨트는 차관보직을 사임하고 육군에 자원 입대하게 되는데, 초기에 루즈벨트를 몰아치던 성공을 향한 야망은 그렇다면 과연 사라진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신뢰하던 친구들의 조언을 무시한 채 뚜렷한 흔적을 남길 수도 없고 승진이 보장된 것도 아닌 직책, 겉보기에는 하찮은 그러한 직책을 기꺼이 받아들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실현의 시기에 얻은 교훈을 조사하면 답이 얻어지는데, 개인적인 삶과 정치 모드에서 위로 순조롭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와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번지르한 직책을 연이어 맡아야 리더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품었는데, 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말과 행동이 다시 조심스럽고 소심하며 계산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염려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루즈벨트는 장기적인 계산을 버리고 어떤 직책이든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 직책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혼신을 다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지금 있는 곳에서 당신의 모든 재능을 쏟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라고 그렇게 즐겨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그는 정치적 삶을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견디고 일어서야 할 호된 시련의 연속으로 보았고, 어떤 직책이든 성격과 노력, 인내와 의지의 시험대로 여기고, 루즈벨트는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것도 예비로 남겨두지 않았고, 어떤 직책이든 자신의 리더십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어머니와 아내를 동시에 잃은 호된 시련을 겪으며 죽음에 대해서도 또한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남은 시간을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게 느꼈으며, 덧없이 흐르는 시간에 대한 의식과 삶은 언제라도 급변할 수 있다는 자각으로 인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초조함에 늘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예컨대 앨리스를 잃은 뒤에 주의회에서 수십 건의 법안을 제출하던 광적인 일 처리 속도는 평생의 패턴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 관료화된 조직의 느릿한 운영과 세습화된 절차에 반발하고 충돌하는 리더십이 바로 그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리더십의 어떤 지어도 루즈벨트 이미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연방인사위원회와 뉴욕경찰청, 해군성에서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부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루즈벨트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데 행정의 달인이 되거나 특출한 재능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상식과 정직함, 활력과 결단력, 배우려는 적극성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이 진부하고 대단찮게 보일 수 있지만, 루즈벨트의 리더십은 실제로 1년의 단순한 격언과 금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써볼까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또한 통제력을 강화하라. 통제력을 강화하라. 그리고 또한 어디에 있든지 모두에게 물어라. 모두에게 물어라. 그리고 직접 돌아다니며 관리하라. 직접 돌며 관리하라. 그리고 각 조직의 기본 문제를 파악하고 기본 문제 파악하고 문제를 정면으로 공략하라. 정면 공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하면 반격하라. 공격해온다. 그럼 반격을 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라. 자신의 주장을 고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이 중단되면 중단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리더십의 하나의 격언과 같다. 다시 한번 보면은 기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리고 통제력을 강화하라. 그리고 모두에게 물어라. 그리고 직접 돌면서 관리해라. 그리고 기본 문제를 파악하고 정면 공략하라. 그리고 공격하면은 반격해라.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고 또한 일이 중단되면 그 해결책을 찾으라. 이것이 그의 하나의 리더십으로 좀 요약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평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시어도 리더십의 변화를 그가 수락한 인사위원회, 경찰위원회 등 한직에 근무한 것을 통해서 또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변화를 이루는 그런 리더십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토의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도가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인사위원회라던가 경찰위원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시어도에게는 한직으로 보이는 것도 이제는 다 그것을 수렴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맡아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있는 것, 현재 있는 것에서 충실을 다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시어도가 나름대로 철학이 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단 그러한 리더십의 형태로 그 리더십의 그러한 모습 자체가 변화하고 바뀌어졌다라는 것이 아주 특징적인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어도 리더십에 또 구체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행보를 보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의 인사위원회에서의 행보가 되겠습니다.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직책이라면서 루즈벨트에게 인사위원직을 거절하라고 충고한 친구들은 루즈벨트가 본능적으로 무엇을 파악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당시에 논란이 많던 신공무원법을 집행하는 투쟁은 부패와의 전쟁을 상징하는 그러한 전투였던 까닭에 개혁적 성향을 지닌 자성가의 아들이고 그 자신도 개혁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전투였다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선거에서 승리하면은 그 콩고물로 대부분 공직을 차지해야 했는데 신공무원법에 따라서 시험을 봐서 정정당당하게 이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기존의 기득권과 하나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의 개혁을 해나가는 상황인데 바로 이 가운데 루즈벨트 같은 리더십이 그것을 피해가지 않는 그러한 성향이다. 맞닥뜨려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스타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의 살해로 통과된 펜들턴 공무원 개혁법. 그러니까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원하는 공직을 얻지 못해 실망한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펜들턴 공무원 개혁법이 실행되었습니다. 펜들턴 시빌 서비스 리폼 액트인데 당시에 지배적이던 역관제는
스포일 시스템. 선거에 이기면 그걸 거기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다 공직을 나눠주는 이러한 역관제. 그러니까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잡은 사람이나 정당이 관직을 지배하는 정치적인 관행을 말한다는 것을 시험에 근거한 실력 본위제도. 실력 본위제도로 이거는 메리트 시스템. 이 실력 본위제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봐서 들어와라. 공정하게 뽑겠다. 일종 그거죠. 루즈벨트의 생각이 역관제는 누구나 자신의 어떤 실력을 근거로 평가해야 한다는 민주적 사상을 부정하는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역관제에서 모든 공직은 정치적 권력을 약탈하려는 야비한 투쟁에서 승리한 인간들이 앞다투어 차지하려는 그러한 상극이었다라는 것이죠. 당 수뇌부의 능동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신복들에게 나누어진 일종의 뇌물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인사위원회를 살아있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맹세를 하였고, 또 공화당 지도자를 비롯해 개혁의 진전을 가로막고 법의 집행을 방해하려고 온갖 짓을 다하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신법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다짐하였다라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지루하고 고된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역관제는 조직 정치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인사위원회에 입성하자마자 역관제가 더는 예전처럼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신호를 곳곳에 보내었는데, 루즈벨트는 신법의 시행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또한 변화를 위한 노력을 극적으로 보여주려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뉴욕 세관을 급습했다라는 것이죠. 뉴욕 세관은 신법 위반이 만연한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정부 관리들이 우호적인 당의 응시자에게 시험 문제를 50에서 100달러에 팔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고, 증언을 듣고 진술서를 받은 뒤에 문서까지 점검한 루즈벨트는 범죄가 확인된 3명의 관리를 즉각 해고하라고 요구하면서 신법은 주저없이 공정하게 집행될 것이다라고 언론과 국민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당 지도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게 해주는 대가로 뉴욕 세관 직원들로부터 이른바 자발적 성금을 갈취하고 있다는 사실도 폭로했는데, 시어도 루즈벨트는 사무실에 머물지 않고 하급 공무원, 서기, 등사, 담당자, 우체부 등을 만나서 그들의 하소연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봉급의 2%를 요구하는 당 지도자들의 고집에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폭로를 한 것이죠. 루즈벨트는 조사 결과를 신랄하고 비판적으로 요약한 보고서에서 겨울에 시행되는 평가가 자기의 겨울 외투와 아내의 따뜻한 원피스를 갖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을 판가름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언급하면서 문제를 지적한 그러한 까닭에 대중은 공직사회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쉽게 납득하게 된 것이죠. 이게 쉬운 표현을 쓴 것이죠. 당장에 겨울에 입을 외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국은 겨울에 평가 어떻게, 당으로부터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또 루즈벨트는 인사위원으로 임명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몇몇 도시에 우체국장이 우호적인 당원을 임명하려고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있다는 정보를 취득하고는 곧바로 우체국들을 순회하며 감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인사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새 위원 간의 언쟁으로 변화의 시도는 쉽지는 않았지만 루즈벨트는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나섰다는 것이죠. 그는 리더십을 장악하고 모든 책임을 떠안으며 권력자에게 환영받지 못할 계약을 시도했고, 하지만 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레코드는 그의 동료 인사위원들과 관련해 그의 동료들은 조용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보도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루즈벨트가 모든 책임 다 떠안고 앞에서 싸움닭으로 싸웠다는 것이죠. 신문과 의회 등 어디에서나 싸우는 사람은 루즈벨트였으며, 따라서 공격을 받는 사람도 루즈벨트였으며, 루즈벨트는 곧 인사위원회의 공식적인 얼굴이 된 것이죠. 누이 바미에게 의기양양해서 두 동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의 모든 일을 내가 처리합니다. 그런 게 더 좋습니다. 책임을 나누는 것보다 더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단호히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자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루즈벨트 성격에는 답답해가지고 그냥 내가 책임 다 떠안고 내가 일 처리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인사위원회를 장악하자 공화당 실력자들은 분노했다는 것이죠. 동료들과의 마찰이 뒤따랐고 언론도 간헐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는 북소리와 나팔 소리를 등에 업고 공직에 들어왔는데 이제 혼자 북을 치고 나팔을 분다. 게다가 그는 공직에 발을 들여놓기 무섭게 나라 일을 혼자서도 훌륭히 떠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나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평론가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통제하기 힘든 그 입에 자물쇠를 채우라라고 이렇게 빈정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입을 닫지 않았고, 또한 보스턴 이브닝 타임스는 루즈벨트는 언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사람보다 공직 개혁을 우선시한다. 이런 경우에 흔히 그렇듯 그의 공격적 태도는 대의를 완성하기 위한 훌륭한 요인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도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공격적 성향, 이것은 그의 배드필드에 있었을 때 그가 그곳에서 황소 같은 거를 다루면서 카우보이로 생활하면서 그 어떤 체질적으로 그가 습득한 어떤 그러한 체질인 것이죠. 이제 바로 그러한 성향들이 결국은 대의를 이루는데 보탬이 된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평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인사위원회를 떠날 때까지 그의 리더십은 공무원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어냈고, 공무원법의 노골적인 위반은 더 이상 용납되지가 않았으며 진정한 실력 본위 제도가 바야흐로 잉태되는 그러한 과정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리스트가 요약했듯 아무런 배경도 없는 사람도 든든한 배경을 지닌 사람과 똑같이 반반의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가져야 마땅했다는 것이죠. 후원자가 전혀 없는 농부의 아들과 상인의 아들이 부유하고 사회적 명성을 지닌 사람의 아들과 똑같은 출발점에서 공직을 두고 경쟁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성공한 사람은 행운이 제공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입버릇처럼 그거 이야기했는데, 1894년 가을에 1년의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태머니파와 뉴욕시 경찰청 간의 부도덕한 관계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 태머니파, 민주당 쪽의 이 사람들 모이는 집단인 것이죠. 이거 뉴욕 경찰청, 이 두 간의 유착 관계가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태머니파와 뉴욕시 경찰청 간의 부도덕한 관계에 관련된 것이어서 전통적으로 뉴욕에서 강세했던 민주당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개혁에 저항하는 분위기도 팽배했지만 추문이 있은 뒤 개혁적 성향을 띤 공화당 기업인 윌리엄 스트롱이
시장에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시장에 취임하고 오래지 않아 스트롱은 루즈벨트에게 그의 정부에서 가장 까다로운 직책, 즉 4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자동적으로 맡는 경찰청장을 제안했다라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주저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며 뉴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부패한 부서가 내 손아귀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앞날의 어려움을 걱정하였는데 흥분감을 명확히 드러낸 발언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사위원으로 6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이 고안하고 활용한 리더십 기법의 대부분을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잠시의 시간도 허비하지 않았는데 루즈벨트는 새롭게 맡은 직분에서 전력을 다했고 멀베리가 있는 경찰청 계단을 뛰어오르면서 신속한 행동이 앞으로 경찰위원회의 상징이 될 것이다 라고 기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기자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모든 것이 숨 돌린 틈도 없이 바쁘게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루즈벨트는 뛰다시피 걸으며 기자들에게 끊임없이 또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위 관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는가? 어떤 고위 관리를 무시해도 되는가? 어떤 관리를 처벌해야 하는가? 경찰위원회의 관습과 규칙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실은 루즈벨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은 필요가 없었으며 경찰위원회는 2명의 민주당원과 2명의 공화당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루즈벨트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선출된다는 조건으로 스트롱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항상 주도적이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아무튼 자기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생각 외에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구조는 완전한 실패였다는 것이죠. 그런 완전한 실패의 징후였기 때문에 그가 위원장으로 내정되는 것은 성결과제였다. 내가 위원장 하지 않으면은 이 위원회 난 못하겠다. 바로 그렇게 제안을 내건 것이죠. 그는 대부분 조직에서 권력은 한 사람의 손에 집중돼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라고 합니다. 비평이 토롯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루즈벨트가 인사위원회와 경찰위원회를 재직하면서 보여준 그런 어떤 리더십의 특징을 또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 맡고 대외적인 공격을 방어하였고 경찰위원회에서도 위원장으로 일한 예시들을 잘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명에 의한 리더십의 행사가 현대 정치 현실에서도 과연 적합한지라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시어도 루즈벨트는 자신이 혼자서 리더십을 다 맡아서 문제를 처리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십인 것이죠. 요즘 같으면 어떻게 보면 제왕적 리더십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비판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스타일은 자기가 책임을 맡고 자기가 주도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또한 정말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혁적인 리더십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럼 이러한 리더십이 과연 현대사회에 맞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상당수는 좀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사실 기존의 관행과 관습들은 사실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서가지고 그것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SNS나 정보에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여기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적인 그런 어떤 집단적 리더십 형태도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하지만 주도적인 사람이 누군가 한 명 있고 또 그것을 함께 서포트하면서 코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리더십 이런 리더십이 현대 지금의 어떤 우리 어떤 조직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아니면 우리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그런 리더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 좀 해보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현대의 시점에 맞는 그런 리더십이 어떤 형태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 강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또 지금 또 크리스마스 주간이잖아요. 즐겁게 이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